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오태윤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는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연휴 닷새째 편안한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는 슬슬 연휴를 마무리할 때가 오는데요. 연휴 기간에도 빠질 수 없는 뉴스가 있죠. 정치권 이슈 네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추석 연휴 이제 닷새째를 맞이했는데 다들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오셨는지 가족들과 한번 이 윤기찬 위원장님께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뭐 정치에 관련된 얘기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네, 정치 아니어도 뭐 다양하게. 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들. 제가 또 변호사다 보니까 예.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왜 안 들어주냐 이런 취지의 질책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영수회담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왜 안 들어주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취지의 상대적인 이런 질책은 없었고 뭐 경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뭐 정부의 탓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단연코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해볼 테고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친척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치 얘기하는 그 빈도가 좀 줄었어요. 양도 좀 줄었고 아마도 이제는 이제 정치 얘기보다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제 다른 얘기, 뭐 서로의 관심사라든지 또 이제 서로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특징적으로 잡은 것은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 아무래도 이 상황이 이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 계속 불경기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는 거를 봐서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저희야 이제 정치에 매몰돼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좀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부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지. 뭐 이재명 대표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총선 앞두고 너무 우리가 정치가 또 과열되는 이 안에서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볼 테고 서영주 대변인도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는 저도 정치를 하니까 저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한 대로 경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기각이 가장 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각의 문제에 대한 뭐 세심한 얘기는 하지 않고 야, 뭐 이재명 대표 뭐 1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기각 나왔더라. 근데 야, 이거 윤석열 정부 이거 뭐야? 야당 대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작 이거 하려고 물가도 못 잡고 뭐 민생 이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가장 저 인상 깊었던 건 야, 사과 한 개에 5,000원이더라. 세 개 살려면 2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웬만한 이거 과일 살려면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기름값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도요. 물가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고 좀 먹고 사는 거 좀 팍팍하다. 좀 우리한테 좀 이 손에 잡히는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충족 못 시켜서 좀 아쉽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치권에서 완전히 정쟁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막 수사하고 이런 것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좀 쓴소리를 했는데 민주당이 살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됐으니 뭐 반대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안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조언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현 의장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나중에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3살, 1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이를 또 키우는 입장에서 또 아이들에게 추석에 필요한 용돈이나 이런 선물 사주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어디 가려고 해도 석유값이 이미 막 1,800원, 1,900원대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정말 민생이 너무나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저한테는 그러면은 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되니까
그럼 무죄인 거냐? 이렇게 이제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시민들 안에서 정치가 지나치게 많이 과잉되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이 과잉된 메시지 속에서 사실은 시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경도된 채 정치를 바라보시는 상황까지 정치가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치가 희망을 드려야 되고 비전을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친척 모임 안에서는 정치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는 좀 욕도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분께서 각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 민심이 총선의 결과하고 직결이 된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결과 딱 한 번 20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추석 때 민심이 총선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의 지난 총선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기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예. 한 번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저는 적중치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과 총선의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석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그때 뭔가 민심의 변동이 있어서 총선 6개월 후에 총선에 대한 예측치로 추석 민심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많이 하느냐 4년 전, 8년 전, 12년 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적어졌다고 보고 예. 물론 추석 민심이 쭉 갈 수 있는 상황은 있겠지만은 과거보다는 그런 경향성 또는 이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 한 번 틀린 게 잘 보시면 지난 20대 총선에 저희 당 쪽에 이 어떤 지지율이 높았는데 예. 선거 결과는 저희가 한석차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잘 아시지만 저희가 공천 파동이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122석밖에 얻지 네, 못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보는 게 어느 당이든지 간에 결국 분열하면 안 된다.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분열이라든지 이런 행동은 치명타를 받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출발선은 비슷하다고 봐요, 여야가. 그럼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의 어떤 여러 세력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그래서 단일 대우로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추석 연휴 동안에 조사가 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이게 그동안의 이 기사의 통계로 본다면 이 총선하고 직결될 텐데 된다고 보면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패턴이죠. 그러니까 패턴은 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개의 총선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지율의 흐름이 그대로 총선 결과로 직결되는데 통상 한 6, 7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민심이란 건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말하자면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권 심판으로 갈까? 아니면 정권의 안전으로 갈까? 이런 부분을 정하는 흐름일 때 추석의 민심 자체가 그게 총선에서 드러났던 부분을 보면 그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제 한 번 더 이제 명절이 있죠. 총선 전에 이제 그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상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정권 심판이면 정권 심판, 아니면 정권 아니면 안전. 이런 부분을 끝까지 가는 것인데 큰 요인이 없다면 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그 20대 총선이었나요? 김무성 네. 당시 20대 대표가 총선. 네. 뭐 옥새 나르샤라고 했죠. 네. 당시. 그런데 옥새를 들고 공천 파동이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 민주당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윤희숙 대변인이 잘 말씀했지만 양당 모두 똘똘 단일 대우로 뭉칠 때만 국민들이 정말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욕심을 부리는 듯이 안에서 내분이 있다? 이거 자격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정권 심판의 역할을 줘도 될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숙제는 김무성 당시 대표의 옥새 파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각 이후에 당내의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하나로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패턴을 유지해서 총선까지 가려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20대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파동을 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뭔가 당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총선 승리에는 이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